네, 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원자재를 담당하는 오재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도의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의 주제는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 전환 속 원자재 순환이란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 좀 원자재 시장이 워낙 뜨거웠었죠. 근데 내년에는 어떨까요? 저희가 내년에 좀 경기 침체에 진입할 거라는 좀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시기에는 사실 원자재가 좀 가격이 하락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럼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올해와 작년에 있었던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차트는 2008년부터 2009년의 원자재 가격의 추이인데요. 이 차트에서 주목할 점은 인제 금이 먼저 가격을 좀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고 실물 경기에 영향을 받는 원유나 금이와 같은 그런 민감한 원자재들은 쪼끔 있다가 돈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인제 2023년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해만큼은 좀 크게 상승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의 인제 경기 침체 시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지만 그 후에는 이제 정부의 경기 부양이나 금리 인하 같은 것들을 기대를 반영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통 보이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제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즉각적인 그런 정부의 부양이나 금리 인하라는 것들을 좀 기대하기는 내년에 좀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내년에 크게 하락하지도 않지만 반대로 내년에 좀 크게 반등하기도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좀 원자재가 내년에 좀 주목할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 시기에 앞서 인제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금과 또 하나는 인제 공급 이슈가 굉장히 크게 좌우할 천연가스 요 두 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올해 국제유가는 거의 $130까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국제유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겨울부터 다시 국제유가 $100 넘어서서 다시 $120 간다는 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뭐 $60 밑까지도 내려간다는 하우스들 되게 다양한 전망들이 갈립니다. 근데 저희 KB증권은 국제유가가 이런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양쪽에서 굉장히 팽팽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70에서 $80대의 박스권에서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좀 유가가 굉장히 많이 요동쳤는데 내년에는 조금 그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올해보다는 적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유가 추이를 보시면 이때 $130대를 찍고 계속되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하락 추세를 조금 마무리하고 현재 그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국제유가의 상단을 좀 제약하는 것은 경기 침체, 반대로 하단을 제약하는 것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전쟁 이슈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지도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정 국제유가의 레벨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은 원자재 가격을 이렇게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국제유가의 그동안의 추이들을 보면 그 차트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TI가 이제 파란색 차트고요. 이제 노란색이 초과 공급의 누적이라는 건데요. 이게 결국에는 재고를 뜻하는 거고요. 글로벌 재고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여주는 지수가 없기 때문에 인제 월마다 초과 공급이 어느 정도 나오냐 그 EI에서 추정을 하는데 그것들을 인제 매월 누적시킨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그래프랑 좀 WTI가 잘 맞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내년에 EIA가 전망하는 그 수급 밸런스 이거를 토대로 인제 WTI를 좀 같이 전망을 해 보면 대략적으로 적정 레벨은 73에서 한 $82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인제 EIA에서 생각하는 내년의 그 경기 상황이나 공급
그 전망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고요. 여기서 뭐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라고 하면 국제유가가 크게 좀 더 빠질 수 있는 상황, 반대로 공급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거나 뭐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불거진다 했을 때는 생각보다 올라가는 모습 요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다만 인제 베이스라인은 요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시 드리는 거고요. 이 차트에서 좀 같이 주목해 보면 좋을 게 인제 2008 년과 9 년의 상황입니다.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그래프의 형태를 보이는데요. 이게 전형적으로 인제 국제 유가가 초과 수요, 즉 이렇게 파란색 선이 노란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좀 시장에서 인제 원유가 부족하고 초과 수요가 굉장히 셀 것 같다라는 전망이 이때도 나왔었는데요. 이때 그러면서 인제 뭐 국제유가 200불 달러 간다라고 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그래서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다가 경기 침체가 딱 들어서면서 또 펀더멘털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펀더멘털 대비해서 전쟁이나 뭐 러시아 공급이 많이 줄 것 같다라고 해서 국제유가가 좀 더 빠르게 올랐었고요. 지금 인제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내년에는 박스권을 전망을 하겠지만 그래도 쪼끔 더 하방 압력이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수요 얘기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그 경기 침체라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먼저 보시면 그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2001 년과 2008년 인제 경기 침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그 강한 경기 침체 2008년 같은 경우는 인제 신용위기를 수반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경기 침체가 왔던 시기인데요. 이때 보시면 미국의 수요는 이만큼 줄었고요. 글로벌 수요는 그 신흥시장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에 진입했던 시기고요. 반대로 2001 년에 미국이 약한 경기 침체에 들어섰을 때는 미국의 수요가 요만큼 줄었지만 그 신흥국이 워낙에 깔고 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흥국 수요들이 받쳐주면서 그냥 보합 정도에 마무리됐었습니다. 내년의 경기 침체는 어떨까요? 보통 전망하는 거는 내년에 인제 강한 경기 침체 뭐 신용 위기를 수반하기보다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글로벌 컨센서스는 2001 년과 같은 그 몇 분기에 그냥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는 약한 경기 침체를 보통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생각하는 인제 경기 침체는 요 정도 수준에서 보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글로벌 수요가 올해 이렇게 해서 올해도 증가하고 내년에도 증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통 전망을 하지만 실제로 내년에 들어가면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쪼끔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고요. 따라서 원자재 가격 특히 국제 유가가 내년에 뭐 $100 이상을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시기의 국제유가 흐름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 2000년대, 2001년 수준이 있고 2008 년대를 좀 같이 비교를 해 보면요. 현재까지의 흐름은 이렇게 좀 빠지다가 200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속도가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내년에 강하게 온다라고 하면 이 수준에서 버티다가 이렇게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겠지만 만약에 보통의 그냥 약한 경기 침체에 좀 이렇게 수준으로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와 마찬가지로 그냥 박스권 흐름에서 이미 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 옛날 시기의 수치와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급 요인들인데요. 올해 국제 유가를 굉장히 높였던 것들은 주로 공급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오기는 하지만 공급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크게 뭐 60, $50까지 빠지지 않고 WTI 기준으로 그래도 $70대를 지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종전 얘기도 이렇게 간혹 들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이에 따라서 서방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5일에는 EU의 인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또 하나는 G7의 인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그 가격 상한제가 시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영향은 좀 논란이 있지만 문제는 가장 우려되는 거는 가격 상한제에 대비해서 인제 러시아 측에서 원유 공급을
상한제를 하는 나라들에게는 공급하지 않겠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올해 생각보다 원유 가격이 뭐 혹자가 얘기하는 150 넘어서 $200 가지 않았던 이유가 생각보다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가 뭐 인도나 중국 쪽으로 가면서 글로벌 공급 위축을 좀 많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낮췄다라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12월 이후에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런 것들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펙 얘기인데요. 오펙 플러스는 지금 감산에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11월에 깜짝 200만 배럴일 감산을 단행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90 대까지 소폭 반등을 했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펙 플러스는 늘 경기 침체 시기에 한 두세 차례는 계속해서 감산을 해왔습니다. 다만 과거 경기 침체 시기에 오펙이 감산을 하더라도 국제유가는 단기 반등에 그쳤었다라는 측면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2000년에서 2001년대의 시기에 그 감산 시기를 보여드리는 거지만 2008년과 9년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감산이 발표되면 단기적으로 조금씩 반등은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공급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지만 반대로 이제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올해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국제유가 연평균 WTI 기준으로 한 $79대 정도로 지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천연가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다가 최근에 거의 3달 사이에 9월부터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왜 빠졌는지 그리고 이대로 이제 에너지 위기가 끝났는지 요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빠진 이유는 두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 그 겨울철에 천연가스가 없는 것들을 대비해서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그동안 사들였고요. 그래서 9월 들면서 이제 재고 수준을 90% 이상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코로나 때 보면 원유의 저장 시설이 부족하면서 원유가 마이너스 갔던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빠르게 그 재고를 이렇게 채워놨기 때문에 지금은 재고를 더 받을 용량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인제 경쟁적인 구매 수요가 완화되면서 가격이 쭉 빠졌던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지금 라니냐가 글로벌에서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발현되고 있냐면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철에 대한 그 천연가스 재고를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를 더 쌓을 용량이 없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은 그래도 올해 좀 생각보다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기까지의 재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가 거의 몇 배를 상승했었던 그 상황이 있었고요.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내년에는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공급이 더 끊기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더 많이 재고를 유럽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재고를 확보하는 경쟁들이 발생하면서 이르면 올해 겨울, 이제 늦으면 이 여름철부터 인제 재고를 확충하는 시기서부터 천연가스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3년에는 유럽의 천연가스 위기는 더 악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고율이 지금 93%까지 오르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재고 자체가 연간 소비량의 한 40%? 그러니까 연간 소비량을 다 담보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겨울 소비량 대비해서 재고는 4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제 재고를 이 오른쪽 차트를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천연가스를 이렇게 겨울철까지 재고를 확보한 다음에는 겨울철에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면서 재고 수준이 보통 20%에서 많이 내려가면 거의 10%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채워나가는 그런 시즌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내고요. 올해 지금 유럽의 날씨가 따뜻하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천연가스 재고가 이때
쯤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는 이렇게 모자라지는 않은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90%까지 올리는 상황에서 재고를 확보하는 노력이 또다시 내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악화되냐라고 했을 때는 올해는 사실 러시아 그 가스가 지금만 그 현재 수준만큼 끊기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왼쪽 차트를 봐 주시면 알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가 인제 2022 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러시아 원유 공급이 그래도 뭐 반토막 정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뭐 '큰일 났다.'랐던 시기였는데요. 지금은 그 얼마 전에 노드 스트림 1이 끊기면서 아예 러시아 공급이 -80% 그래서 전면적으로 끊기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한 재고의 거의 절반은 러시아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내년에는 러시아 공급이 이렇게 끊어진 상태에서 인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올해 많이 받아들였던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노르웨이 그런 여러 가지 나라들의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더 다른 데서 확보해야 되는 경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짧게 좀 부연 설명드리면 오른쪽 그림이 인제 5 개의 러시아랑 EU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입니다. 봐 주시면 이제 노드 스트림이 있고 야말이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5 개의 그 파이프라인 중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이 2 가지 우크라이나 경유관 그리고 티르크 스트림, 터키로 많이 알려진 티르크 스트림 경유 파이프라인 요 2 개밖에 남지 않았고요. 얼마 전에 이 노드 스트림이 끊기면서 노드 스트림을 보시면 이 독일로 직방으로 연결이 되면서 독일에서 여러 나라로 이렇게 올려주는 되게 중요한 가스관인데요. 여기가 끊기면서 문제가 심각해졌고요. 또 하나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 게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천연가스 그리고 이 터키로의 그 천연가스도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의 또 하나의 리스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천연가스 공급이 회복될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반대로 더 끊기게 된다면 추가적인 그 가격 위험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요 차트로 좀 압축이 될 것 같고요. 이 노란색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년에 이 연간 BCM 155 정도를 러시아로부터 가져왔는데 올해 연간 한 76 정도로 줄었고요. 내년에는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면 25 그리고 혹시라도 좀 관계가 개선되고 노드스트림 다시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뭐 50 정도로 느는 거고 반대로 더 끊기게 된다면 여기서 더 줄어드는데요. 나머지 뭐 노르웨이 그리고 뭐 알제리 그리고 LNG 주로 뭐 미국이나 뭐 호주 카타르 이런 데인데요. 이런 데서 더 늘릴 수 있는 양들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측면입니다. 네, 미국의 LNG 수입 증가로 올해 EU가 많이 위기를 넘겼죠. 근데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 미국의 국가별 LNG 수출 비중인데요. 유럽으로의 수출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이 요 정도고요. 전년 대비 퍼센트로 하면 기본적으로 100에서 200% 늘었습니다. 그 사이에 줄어든 게 이제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그 외의 뭐 신흥국들 뭐 브라질 이런 데 인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중국이 그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생각보다 에너지 수입을 좀 덜 했었거든요. 원래 그 LNG 수입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중국이랑 인도였는데 올해 중국의 수입 수요가 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EU가 많이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측면이고 반대로 내년에 중국이 다시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EU랑 인제 아시아랑 경쟁이 심해지면서 EU 측에서 천연가스를 이렇게 확보하는 데 쉽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인제 미국의 그 인제
이 LNG들을 수출하는 것들이나 유럽이 LNG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의 문제인데요. 이게 되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셰일 혁명 이후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LNG를 수출할 수 있는 터미널들을 늘려왔는데요. 요거를 봐주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미국의 LNG 그 포트들을 늘리고 있는데 2022년 말부터 2023년 사이에는 추가로 늘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시 크게 늘 수 있는 게 2024년부터 예정이 돼 있고요. 내년에 유럽으로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많지 않다라는 측면이고, 현재 미국의 LNG 수출 캐파는 거의 95% 이상으로 완전 풀 캐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쪽에서도 많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유럽 쪽에서도 LNG 수입을 할 수 있는 용량이 그렇게 많진 않다라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보통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많이 가져왔었기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LNG 수입 포트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에서 계속해서 LNG를 받아들일 용량들이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최근에 그 천연가스 가격들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결국에는 내년에도 이런 대란들이 다시 진행이 될 거면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조금씩 천연가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금 얘기 드리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은 보통 경기 침체 시기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요. 최근에 금 가격 추이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차트가 이제 보통 금 가격을 결정하는 실질금리다. 그래서 금은 어떻게 가격이 많이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는 특히 2008년 이후로 그 미국의 양적 완화, 그래서 대규모 유동성 이후로는 금 가격은 사실은 그 실질금리, 즉 유동성을 대변하는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요. 이 실질금리가 우측의 축반전,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오르면 금 가격이 떨어지고 실질금리가 내려가면 금 가격이 오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사실 굉장히 많이 벌어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는 사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긴축이 워낙에 심하게 나오면서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금 가격이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1,600달러를 지키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반기에는 전쟁이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안전자산 수요가 계속 받쳐졌다라는 측면인데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금리 수준을 따라가면서 금 가격이 더 하락하거나 반대로 금리가 조금 되돌림이 나오면서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 경기 침체 시기에 금 가격은 경기 침체 이후에 6개월 그리고 1년 수익률이 늘 플러스였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에는 금 가격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씩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리거는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또 하나는 긴축의 완화가 되는 모습. 이 나오는 이 두 가지가 좀 만나게 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이 좀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이고요. 좀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에 좀 세 차례의 장기 랠리가 있었는데요. 과거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연평균 40%씩 올랐었고요. 2001년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 경기 침체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 이때는 좀 장기적으로 또 한번 랠리가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 코로나 때, 이때 또 2년 연속 상승한 이후 이제 하락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 시기에는 이제 안전자산 수요와 또 하나는 그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금 가격이 장기 랠리를 보였다라는 측면을 주목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따라서 저희가 2023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금은 좀 실질 수요의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게 내년에 기업들은 실적이 좀 둔화되는 거, 그리고 원유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는데요. 금 같은 경우는 실질 수요가 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안전자산 수요가 들어오면 금에 대한 그 매력도가 높아질 시기다. 라고 좀 마무리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지는 좀 짧게 내년도 원자재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좀 원자재에 대해서 올해만큼이나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는 보이지 않겠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공급 이슈나 이렇게 경기 침체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 원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